이런 여러 장기들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은 고혈당 자체가 상당히 위험을 초래합니다. 고칼륨 혈증에 대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시면 급해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서 혈당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약제를 쓴다고 해서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에서 가장 많은 호르몬 질환인 당뇨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만 걸리는 줄 알았던 당뇨병, 개와 고양이도 걸리나요? 국내 인구 중에 당뇨 위험군까지 하면 거의 4명, 5명 중에 1명 정도가 위험군으로 알고 있는데 개나 고양이에서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당뇨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호르몬 질환입니다. 오줌에 당이 나온다는 당뇨병, 왜 고혈당을 문제 삼나요? 당뇨병은 이름이 오줌 중에 당이 나오기 때문에 당뇨병이라고 불려지지만 오줌에 당이 나오는 이유는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은 혈당이 많이 높기 때문에 콩팥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혈중에 포도당 농도를 떨어뜨리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인슐린의 분비가 적게 되거나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고혈당이 오게 됩니다. 오늘 당뇨라고 하는 이 질환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도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처음에 당뇨병이 진단이 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고 했었는데 이 당뇨병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유입시키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단순히 혈당을 떨궈주는 호르몬이 아니고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인슐린의 분비가 떨어지거나 인슐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고혈당이 왜 문제가 되나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에서 나와요. 일반적으로 간, 콩팥, 폐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시는데 비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하는 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췌장은 위에서부터 12장 넘어가는 요 사이에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인데 췌장은 소화효소 같은 걸 분비하는 외분비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인슐린은 랑게한섬의 베타세포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요 인슐린이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이 음식물을 먹었을 때 증가하면 분비가 많이 돼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유입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세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되면 혈중의 특정 기준치 보통 120에서 130 정도 되는 혈당을 넘어서게 돼요. 이렇게 되면 혈관들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고 각종 장기들, 특히 혈액 공급을 많이 받는 콩팥이라든지 이런 여러 장기들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은 고혈당 자체가 상당히 위험을 초래합니다. 당뇨병은 왜 생기나요? 이제 사람에서는 당뇨병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1형 당뇨병, 하나는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개하고 고양이에서도 이 유사하게 분류를 해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1형은 뭐냐면 아예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식사를 하고 음식물이 장에서 흡수가 돼서 포도당이 갑자기 혈액적으로 많이 넘어오면 혈당이 계속 올라가요.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그러면 적게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르지 않냐? 안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르지 않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포가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을 이제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세포는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몸 안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혈당을 강제로 올려요.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혈당은 올라갑니다. 이게 당뇨병 환자들의 큰 문제인데 이런 인슐린 자체가 췌장의 베타세포들이 많이 파괴가 돼서 인슐린 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얘의 기능을 방해하는 다른 호르몬 질환,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2형 당뇨병이라고 해요. 사람은 1형과 2형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개는 절대적으로 1형 당뇨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람에서는 당뇨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데 걔는 왜 인슐린 주사만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불평을 하시는데 걔는 절대적으로 1형 당뇨병밖에 없어요. 거의 2형이 없어요. 다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 증상을 보이는 2형 당뇨병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근차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도 대물림되는 당뇨병,
강아지, 고양이도 잘 걸리는 품종이 있나요? 저희들 수의사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면 특히 개에서는 당뇨병이 많이 발생하는 품종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 임상에서 경험을 해보면 거의 모든 품종이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이런 어떤 품종 소인, 유전적 소인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사람에서와 같이 가족력, 같은 동배 개들이라 아니면 고양이의 경우 아니면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의 주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에서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이 당뇨병, 그다음에 쿠싱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이 당뇨하고 쿠싱병이 좀 많이 유사해요. 이 앞에 이제 쿠싱 질환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임상 증상이 이제 포피 라고 해서 폴리딥시아, 폴리유리아, 폴리파지아, 그다음에 팟벨리 거기 이제 하나 더 넣으면 5P일 때는 펜틴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당뇨도 비슷해요. 다음 다갈 당뇨.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쿠싱은 통통해져요. 배도 늘어지고. 근데 당뇨는 거꾸로 많이 먹는데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유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혈당이 올라가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세포가 쓰지 못하고 자꾸 콩팥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오줌으로.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에너지원을 지방이나 체단백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몸 밖으로 소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자꾸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일어나고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소모성 질환이에요. 개, 고양이도 당뇨병으로 인한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나요? 당뇨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케톤 산증이라는 건데 저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혈당이 올라가면 이제 제 주치의 선생님이 저를 엄청 혼을 내요. 그 수치를 측정하고 몸 관리 안 한다, 식이 관리 안 한다, 운동 안 한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똑같아요. 제 보호자분들한테 환자 관리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를 열심히 해도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제 스스로가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당이 올라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의 혈당이 먹어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먹지 않으면 당뇨병이 됐을 땐 세포 안에 이 포도당을 넣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이 기능이 떨어져서 포도당이 안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세포는 굶고 있다고 생각해서 몸은 자꾸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어디 있냐면 1번이 간 내에는 글리코겐이라는 게 한 2끼분의 당을 저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글리코겐이 분해가 돼서 당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는 계속 안 먹으면 체지방과 체단백을 강제로 분해해요. 이때 비정상적인 케톤이나 젖산 같은 게 나오면서 몸에 산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거를 방치를 하시면 산증에 거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종종 이제 응급 상황으로 거의 쓰지도 못하고 의식이 긴가민가 해가는 그런 상태로 내원을 하게 되는데 당뇨에 의한 케톤산증은 바로 적절한 산증에 대한 고칼륨 혈증에 대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시면 급해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단순히 먹지 않아서 당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에요. 당뇨가 걱정되어 동물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당뇨병은 요당이 많이 기준치를 넘어가면 의심을 하게 되고 이거보다는 근본적으로 혈액검사상의 혈당이 높으면 고혈당과 요당이 나오면 거의 확진이에요. 이거 이제 임상증상까지 3가지를 보면 당뇨병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당이 스파이크를 치면서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서도 제가 당뇨병 때문에 재진을 받으러 가면 이제 전날부터 안 먹고 그날 재진 받기 전에 오전에 1시간 열심히 걷고 가요. 혈당 떨어뜨리려고. 다 소용없죠.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면 앞에 몇 주간에 이 사람이 당 관리를 잘했는지가 바로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이 개나 고양이에서도 프록톡삼이라는 이제 수치를 측정을 하면 한 2-3주간에 이 환자의 당 관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생기는 속발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태를 이제 같이 검사를 하게 돼요. 당뇨병은 꼭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나요? 집에서 내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한테 주사를 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주사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사람에서는 당뇨병을 치료할 때 인슐린 주사나 아니면 인슐린 펌프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약제로 고혈당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의 경우에는 그 당뇨병 유형 자체가 1형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아예 절대적으로 잘 안 돼서 혈당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약제를 쓴다고 해서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인슐린을 주사하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치료 방법이고, 그러면 E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약제가 있는데, 고양이는 E형이 많다고 하는데 고양이에서도 왜 인슐린 주사가 우선이 되냐 하면, 사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 스스로 밤에 너무 목이 마른다든지 오줌을 쌀 때 약간 거품이 많이 난다든지 느낌이 안 좋아서 스스로 검사를 받으러 갔지만, 사람은 내 몸이 뭔가 좀 예전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 진단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의 당뇨는 특이적인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되는 시점이 너무 늦어서 당이 계속 올라가 있는 고혈당 상태, 요거를 이제 저희들 용어로는 포도당 독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글루코스 톡시시티가 계속 고혈당이 몇 주간, 몇 달간 유지가 되면 이거를 떨어뜨리려고 췌장이 부지런히, 췌장이 베타셀에서 무리할 정도로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이러면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납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도 E형이 많지만 이미 베타세포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비가역적인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 치료가 우선되고 그 경과를 봐가면서 다른 약제들을 사용하는 거를 최근에는 조금씩 적용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개와 고양이, 특히 이제 소동물 건강에서는 당뇨병의 가장 주된 치료약은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주사는 어떻게 놓나요? 대부분의 약들은 이 환자의 킬로그램당 얼마의 약을 투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의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킬로그램당 몇 유닛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혈당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부터 끌어내리는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당이 한 120 안팎이 정상이에요. 요거 넘어가면 이제 당뇨 위험군이라고 하고, 2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확진이죠. 뭐 공복 혈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개는 220에서 250만 넘으면 당뇨를 강력히 의심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개나 고양이에서 당뇨를 진단하는 시점에 그 혈당은 500, 600은 쉽게 넘어가요. 워낙에 고혈당 상태에서 진단이 되면 이걸 한꺼번에 저희가 원하는 한 150대까지 내리면 뇌 쪽에서 삼투압이 역전을 일으켜요. 그래서 뇌조직으로 혈액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뇌부종이 온다든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조금씩 내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당 50에서 100 이상의 속도로는 내리면 안 돼요. 개나 고양이는 대부분 아주 고위험군, 고도의 고혈당 상태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속혈성 인슐린을 가지고 조금씩 단계를 베이스라인 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 저희가 원하는 한 200 안팎까지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 식이량하고 인슐린 양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지속성 인슐린을 사용해서 하루 2번씩 인슐린 적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혈당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아까부터 계속 당뇨가 진단되는 시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 사출침으로 하면 갖다 대고서 딱 버튼만 누르면 찔려서 피가 나와요, 한 방울. 꼭 이제 스틱에다 넣으면 바로 혈당이 측정이 되는데, 거의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제가 스스로 이거를 사출침이 없어서 바늘을 가지고 찌르니까 이게 엄청 공포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손끝에 계속해서 사출침으로 자동으로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계속 반복하면 잘 피도 안 나오고, 사람도 이거 하기 싫어서 혈당 관리 측정 안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대부분 분들은 잘 감수를 하시지만, 개나 고양이는 발가락 끝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피를 내서 한 방울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체열하는 걸로 작은 혈관에서 조금 소량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혈당 검사를 해요. 당연히 싫겠죠.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되니까. 특히나 한 500 정도 되는 이제 고혈당 상태로 와서 입원해서 한 며칠 동안 혈당 곡선을 그리면서 하루에 뭐 너댓 번씩 피를 뽑으면 개나 고양이가 가만히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리브레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 저도 팔에다가 붙여놓고 한 2주 정도를 샤워할 때도 불편하고 한데, 요게 실시간으로 그냥 분 단위로 내가 원하면 1분에도 여러 번 핸드폰만 갖다 대면 혈당을 조직에서 측정해주는 장치가 개발돼 있어요. 동일하게 개나 고양이에서도 이런 연속 혈당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서 요즘은 환자가 크게 고통받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요건 계속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인슐린 농도를 정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털을 이제 클리퍼라고 해서 이제 상모를 하고 피부를 노출시킨 다음에 바늘을 이제 피아에다가 장착시키고, 사람은 그냥 스티커로 붙여놔요. 근데 개들은 그러면 금방 빠지기 때문에 요걸 이제 붕대로 해서 한 1에서 2주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사람은 먹는 약으로 되는데 왜 개랑 고양이는 인슐린 주사만 고집하나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일본에 학회를 갔을 때 일본 보험회사에서 진료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한 얘가 당뇨가 진단됐는데 담당하는 일본 수의사 선생님이겠죠. 식이 관리를 권한 거예요. 사람처럼. 그래서 그 환자가 아마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 가서 누구 책임이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의사 선생님이 패소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당뇨는 사람에서는 식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이나 이런 걸로 레미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슐린 처치 없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거를 레미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걔는 특히나 인슐린 없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1형 당뇨병이기 때문에. 고양이의 경우에도 너무 늦게 진단이 돼서 2형 당뇨병이지만 대부분 인슐린 없이 정상화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서는 인슐린 처치하지 않고 식이 관리만 하는 거는 솔직히 현실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인슐린 처치에 대해서 하루 2번 하는 걸 하루 1번으로 시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양이에서는 시도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국내는 당뇨 환자가 사람에서 당뇨 환자가 많다 보니까 본인들 경험치에 의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사람은 인슐린 주사 맞지 않고 혈당을 떨구는 약들이 많은데 왜 개와 고양이는 자꾸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냐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당뇨가 진단이 될 때 거의 400이 넘었었어요. 개나 고양이 수준이죠. 고혈당, 고위험군이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을 측정을 해요. 인슐린이 분비가 제대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처음에 저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나 하다가 그때 첫 번째 추천하는 약이 설포닌 유레아 계열의 약제가 있어요. 글리피직 같은 대표적인 요런 약은 뭐 하는 거냐면 췌장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직접 자극을 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사선생님들이 췌장을 쥐어짠다는 표현을 써요. 췌장을 계속해서 자극을 해서 강제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혈당이 잘 떨어져요. 만약에 요런 요런 같은 약을 먹고 조금 과하게 걸으면 1시간 이상 걸으면 입 주변이 마비가 오면서 약간 저혈당도 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저혈당 상태에서 계속 걸어다니면 픽 쓰러지기도 해요. 뇌에도 굉장히 안 좋고. 여하간 요렇게 설포닌 유레아 계열의 글리피짓을 예전에 고양이에서는 2형 당뇨병이 많다고 했으니까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가 문제냐면 사람도 초기에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로 사용할 때 췌장을 강제로 계속 자극을 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를 시키면 인슐린이 영구적으로 분비한 이 베타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돼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손해예요. 그래서 요 약품은 사람도 특정 기간 혈당이 너무 높을 때 빨리 떨구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면 바로 중단하고 다음 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에서도 이 약 자체가 추천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저의 경우에는 구아나이드 계열이라고 하는 메트포르민 제일 많이 쓰는 약제인데 요건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한 끼에서 2끼 정도로 간에 포도당 형태가 아닌 금방 포도당으로 바꿀 수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탄수화물을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저희가 밥을 안 먹거나 하면 간에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면서 바로 에너지원을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당뇨 환자는 혈당이 항상 높으니까 간에 저장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가는 거를 억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래 자꾸 혈당이 올라가니까. 요 간에서의 당신생 작용 또 하나는 인슐린이 말초에 가서 세포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감수성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메트포르민이에요. 요 약은 부작용이 많지 않지만 요 경우에 이제 단점은 고양이에서 사용을 해보면 산증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추천이 잘 안 돼요. 저도 이걸 쓰면 당화혈색소 같은 게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걸 봐서 제가 잘 운동 안 하고 식이관리 안 하면 담당 선생님 이걸 줬다 뺐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약도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혈당 강화하는 약품이 뭐냐 하면 글리프로진이라고 하는 계열인데 요게 저는 자디앙이라는 제품을 써요. 요거는 뭐냐 하면 당뇨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당뇨병은 오줌 중에 당이 많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혈당이 높은 거를 얘기를 했죠. 근데 혈당이 높은데 이거를 오줌으로 강제로 많이 나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당뇨를 활성시켜서 혈당을 떨궈주는 그런 약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콩팥이 몸에 중요한 포도당을 한번 여과를 해서 쏟아내면 신세뇨관에서 전부 다 재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오줌 중에 당이 안 나가도록 아까우니까 그걸 싹 다 재흡수를 해요. 근데 이 재흡수하는 과정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오줌 중으로 포도당이 많이 배출이 돼서 높아져 있는
되는 혈당을 떨궈주는 건데, 한때 이 약이 먹기는 많이 먹고 오줌으로 당을 흘러나가게 해서 한때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사용하는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튼 이 제품이 고양이에서 최근에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걸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줌 중으로 당을 쏟아내면 세포가 이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 체지방과 체단백이 급격하게 분해되는, 그래서 근육이 소실되고 자주 산증이 일어나고 케토산증 같은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몸이 좀 안 좋으면 응급실 가겠죠. 병원을 찾아가서. 하지만 개나 고양이는 그 상태로 바로 응급으로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품들,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사용할 때는 환자의 인슐린이 어느 정도 분비가 되고 있는지, 즉 췌장에서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어느 정도나 분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경구용 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치의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일부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지만 개는 아예 안 되고요. 고양이도 대부분 당뇨를 진단하는 시점이 인슐린 분비 자체가 상당히 적어진 상태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구용 제제가, 혈당 강화제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개나 고양이도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있나요? 사람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당뇨의 합병증은 체중 감소, 쇠약 이런 것도 있겠고, 당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또 하나는 말단 같은데 자꾸 상처받으면 괴사가 되고 하는 이런 질환들도 있고, 감염에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눈에 백내장이 오는데, 동물도 똑같습니다. 특히 당뇨성 백내장은 수주에서 수개월 만에, 제 백내장 영상을 보시면 초기, 미성숙, 성숙, 과성숙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성숙 단계까지 뭐 한 수주에서 수개월 만에 하얘져요, 순식간에. 이유가 혈당이 올라가면 수정체만 하얗게 되는 걸 백내장이라 하는데, 수정체 내에도 당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소비톨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이게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되거나 하지 못하고 수정체 내에서 소비톨이 계속 축적되게 돼요. 그럼 이제 삼탑이 계속 올라가니까 물이 빨려 들어와서 수정체가 빵빵해지고, 그러다 보면 균열이 가고 여러 가지 단백질이 침착이 되면서 한 번 진행이 되면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당뇨성 백내장은 거의 양측성으로 양안이 다 오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당뇨에는 거의 80~90%가 백내장이 온다고 보셔야 돼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혈당만 떨궈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혈당만 떨궈주면 되면 오줌으로 나가게 하는 요즘 제품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인슐린은 혈당을 떨구는 호르몬이 아니고요, 세포에 에너지원 포도당을 유입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스스로 소량이라도 분비되던 주사를 놓던 이것들이 기능을 잘하게, 이 감수성이 좋게 해주는 데는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운동을 자꾸 하고 하면 인슐린의 기능성이, 감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조금 음식물이 다르지만, 여튼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을 하는 개와 단백질을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고양이는 약간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둘 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이거를 방해하는 가장 좋은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당뇨에 대한 처방 사료들을 희죽에 많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이 빨리 분해돼서 빨리 흡수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대체로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해 놨어요. 얘네는 원래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사람도 당뇨 환자들한테 야채와 고기 그리고 소량의 탄수화물을 권하듯이 고양이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아예 10% 이하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관리는 당뇨를 악화시키지 않고 고혈당을 악화시키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되고, 인슐린과 함께 적절한 식이관리, 적절한 운동은 인슐린의 기능을 도와주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개는 산책을 할 수 있는데 고양이는 어떻게 운동 관리를 하나요? 고양이는 이제 산책을 하면 통제를 못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안 데리고 나가죠. 다만 집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많이 권하는 거는 이 러닝 밀 같은 경우, 무동력 그런 제품도 있고, 또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운동을 올려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특히 고양이는 놔두면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 당뇨 환자, 당뇨가 되는 경우에 악영향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한번 퍼져 있으면
계속 비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이제 주치 선생님들하고 같이 강구를 해 보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당뇨병에 대해서 주제를 정할 때 제가 처음에 당뇨를 진단받고 그때 좀 많이 심적으로 위축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뇨가 진단이 되지 않고 건강관리 안 하는 것보다 당뇨를 알게 되고 건강관리 하는 게 삶의 질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보는 관점 따라서 많이 달라요. 특히 당뇨가 진단이 되면 보호자분들이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생각보다 인슐린을 주 치료의 중심으로 잡고 적절한 식이관리와 운동관리를 하면 당뇨가 없는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기대되는 수명만큼 훨씬 더 삶의 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걸리는 게 좋지만 걸려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한다면 훨씬 더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보다 더 행복한 반려동물과의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